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강의는 청소년 복지론에서 제14장 청소년 복지 전망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전망과 과제에서는 왜 이 시대에 청소년 복지가 필요한가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이 복지 정책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적으로 아마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무조건 그냥 보호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감싸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이제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의 주체다. 이제는 성장의 주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정책과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현실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은 이제는 어떤 이제 보호의 대상, 여태까지는 보호의 대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장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의 주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왜 지금 청소년 복지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단순히 어떻게 하냐면 이 보호를 받아야 할 어떤 그 미성숙한 존재,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이제는 미래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구성원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책임질 그런 구성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발달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변화를 급격히 경험하는 시기가 이제 이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은 늘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혼자는 돌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어디였어요?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와 같은 이런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그리고 부적응 차원에서 단순 해석할 수 없고, 사회적 구조, 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구조, 이 사회적 구조와 어떤 면에서는 환경, 이 환경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복지 개입이다. 국가 수준의 복지 개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발달 과정은 이런 어떤 신체적, 정서적 이 변화를 받는다. 변화가 급격히 어떤 면에서는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혼자만은 우리 청소년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정과 학교와 이런 지역사회, 이런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청소년의 일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구조와 환경, 여기와 이것을 고려한 이제는 국가 수준의 복지 개입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하이브리드, 하이테크, 아날로그죠. 죄송해요. 아날로그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세대를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필름을 사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넣어가지고 찍어서 뽑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잘 이렇게 필름에서 봐가지고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찍어서 그것을 필름화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빼고 그다음에 이제 인화죠. 인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사진첩에다 쭉 보관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면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는 뭐예요? 바로 찍어서 바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찍어서 여기까지 편집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서 인화까지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런 중독을 통해서 학교 부적응,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그다음에 가정 해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학교에 어떤 부적응하는 학생이 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 해체 등 이런 청소년의 위험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복지가 과거의 어떤 그런 보호 중심을 넘어서 이제는 예방과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성장과 그다음에 참여 여기까지 포괄하는 이런 어떤 정책 영역으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었다면 이 보호의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이제는 청소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복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성장과 참여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이 확장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정책은 국가가 청소년의 권리와 기회를 어떻게 돼요?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이고 더 나은 사회의 질을 위한 어떤 인권 기반의 어떤 그러면서 복지 모델이다. 이제는 인권이 들어가는 인권. 과거에는 어떤 보호 대상이었다. 보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방하고 성장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권 차원에서 이 인권의 차원에서 이제 복지 모델이 이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뭐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거쳐서 오면서 이제 이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이제 80년대, 90년대 막 이렇게 경제 성장 산업화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이제는 그 학교 부적응이라는 이 디지털 중독으로 인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부적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해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성장하고 예방하고 참여하는 이런 측면에다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가 이제 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여기에서 이제 복지 모델이 이제 정립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이제 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 정책이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청소년의 행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는 권리 기반, 그 다음에 참여 기반, 그 다음에 환경 개선까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지 정책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은 국가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가 되는 것을 청소년의 행복과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이런 측면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권리를 기반한 그다음에 참여 기반,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는 인권 보장이에요. 인권은 누구예요?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서 남녀 뭐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이런 차별 없어야 되는 거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차별과 여기에서는 인권 보장은 차별과 어떤 면에서는 낭인이 없는 이런 성장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남녀 실세 부동성 뭐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군에도 그런 차별이 있었고, 과거에는 우리 이제 효충상학과도 군에서 뽑을 때 여학생들은 뭐 용모 단정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누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차별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남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도 없이, 그러나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군에 가는 그런 연령은 일반적으로 이제 있겠지만,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 제한도 없어지고, 뭐는 이런 어떤 차별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제 인권이 보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성장 지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에게 어떤 것을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건강과 그다음에 참여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화와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 성장이다. 성장.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위기 청소년의 선별 지원이다. 자, 위험 노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을 선별 지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를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키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18세 또 지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육기관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죠.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이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들이 바로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집을 얻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기 청소년들은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건 없지만 과거에는 이제 뭐 주유소 같은데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제 그냥 노숙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하는 이런 어떤 선별 지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복지가 필요한 거죠. 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한 거냐면, 이유기 청소년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성장, 보편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고, 인권들을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회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 연대하고 연대해서 이 학생들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어디예요?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라 그랬잖아요. 지역사회. 이 세 가지가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회 통합이라든지 자립을 촉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또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책임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실적으로 보면 이거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것들만 복지적으로 이루어져 갔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복지는 어떤 선별 지원이고 맞춤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이제는 전환했다. 이제 개인에서 어떻게 돼요? 국가의 책무라는 거, 책무. 국가의 책무로 이제는 전환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지의 어떤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로, 이제 어떤 국가의 책무로 이제는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그 복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적으로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어떤 저소득층 이렇게 대상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아동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이런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그 활당의 이제 어떤 기준인데, 이걸 어떻게 활당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첫 단계는
자,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에게 이 복지,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보편주의라는 것은 누구 이제 이제 보편주의하고 선별주의가 있는데 할당 기준은 정책의 첫 단계는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당이라는 할당 문제, 이 할당이 이제 문제인데, 자, 청소년 복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이제 공존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존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할당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걸 나눠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보편주의입니다. 자, 보편주의는 누구한테 대상으로 될 것이냐? 우리가 청소년을 따져봤을 땐 거의 9세에서 24세 이하 뭐 이렇게까지 따지는데, 그래서 대상은 9세에서 24세 모든 청소년이다. 모든 청소년. 그래서 보편주의는 다 그냥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9세에서 24세의 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 권리로서의 어떤 그런 보장이라는 거죠. 복지보장. 권리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가지고 이 복지 문제를 어떻게 보장해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권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자, 이제 이게 있어요. 청소년은 신분증. 이 신분증이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청소년증이 있으면.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정책. 청소년들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참여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또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국비유학 학생들을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나라에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뽑아서 그 나라에 이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서로가 이제 국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에도 참여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문화, 뭐 이런 어떤 건강과 문화의 어떤 그런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뭐 건강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국가별의 뭐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농구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제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과 문화의 어떤 그런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낙인 없는 복지다. 낙인 없는 복지. 이거는 뭐냐? 낙인 없는 복지라는 것은 모든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누리는 어떤 성장 기반이다. 성장 기반.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이 누리는 성장 기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낙인 없는 이런 어떤 복지라는 것은 모든 청소년이 누리는 어떤 성장 기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낙인 없는 그런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별주의다. 선별주의는 누구냐? 아까는 보편주의는 9세에서 24세까지가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러는 거고, 선별주의는 여기에서는 이제 위기 청소년이죠.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 위기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제 위기 청소년과 취약계층, 그러니까 선별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 왜 위기 청소년과 취약계층이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집중, 어떻게 돼요? 개입과 그다음에 사회적 보호.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집중 개입과 이제 사회적 보호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과 취약계층은 뭐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될 그런 이제 층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같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면, 자,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출이나 그다음에 학대 보호, 가출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청소년 쉼터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대, 가정의 어떤 학대로 인해서 이제 또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거기에 이제 그 학대 보호 측면에서 이 청소년 쉼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과 청소년 자립 지원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청소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들 정도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 생리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 뭐 고학년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청소년에 대해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리대를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가지고는 좀 작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그 생리대 어떤 바우처를 통해서 이제 그 청소년 누구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은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과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과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폰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중독 치료가 많다는 거죠. 중독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중독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CYS, 렛, 그다음에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다. 청소년 지원 그 통합 지원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 위험으로부터 이 구조와 이 어떤 자립 이것이 회복되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위험으로부터 구조와 이 자립의 회복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별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급여 형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돌봄 및 보호 체계 통해서 이루어졌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책의 급여 형태는, 자, 청소년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고 그냥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무엇을 여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어떤 중요한 시기인데, 자, 급여 형태로는 크게 이제 현물과 어떤 면에서 현금과 현물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돌봄 및 보호 체계가 있고, 프로그램 성장 또는 제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현금 및 현물 지원이다. 현금 및 현물 지원. 자, 이 영역은 어떤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어떤 직접적 지원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현금과 이 현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현금 지원해주고, 현물 없는 사람들은 그 동일한 것들이 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어떤 직접적 지원 방식이 이제 이 현금과 현물 지원이다. 그래서 뭐 생활과 교육, 건강비 지원, 이거는 자립 준비와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생활, 교육, 건강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생활, 교육, 경제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직접적 지원 방식을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자립 준비라든지 학업 유지가 어려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생활이라든지 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건강 지원, 이것은 이제 자립 준비를 위해서 학업 유지를 위해서 이제 직접 지원 이제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제공한다. 청소년,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아동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제공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 가의존 치료 지원.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되면서 이제 음? 인터넷과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존을 해서 자료를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지원은 기본적인 삶의 기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심리적, 학업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 지원은 어떤 기본적인 삶의 이런 어떤 기반 연장을 통해서 청소년의 심리적이고 학업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급여 형태에서 이제 그 현물 지급, 현금이나 현물 지급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돌봄 보호 책임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위기 청소년에게는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활 관계, 어떤 생활이나 관계, 정서, 안정까지 지원하는 보호 인프라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히 비용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생활에 생활 관계, 뭐 어떤 생활이나 관계, 어떤 정서, 연장까지도 우리가 지원하는 이 보호 형태가 이제 돌봄 보호 체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쉼터. 그래서 쉼터는 일시 보호 및 사례 관리다. 일시 보호 및 사례 관리.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있다. 지원관은, 자, 쉼터 이후에 자립 강화. 그러니까 쉼터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인데 쉼터 이후에 어떤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또 묵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호라든지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감호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처분자 복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호, 보호, 처분자 복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 방과 후 아카데미는 뭐냐면 저소득, 그다음에 맞벌이,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의 어떤 그런 청소년 돌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위기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돌봄과 보호 체계는 위기에서 이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어떤 회복의 사다리. 그래서 이 그 돌봄 및 보호 체계는 위기에서 이제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이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장 기회.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위험 대응뿐 아니라 역량 개발과 사회 참여도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냐?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꿈드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레인보우 클럽, 레인보우 스쿨, 이주 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 그러니까는 뭐냐면 레인보우 스쿨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원, 교육 지원 이제 센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립 청소년 디딤 센터. 이 디딤 센터가 있는데 이 디딤 센터는 정서와 그다음에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서와 행동장애의 전문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1388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어떤 면에서는 상담하고 전화나 문자, 온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청소년의 1388은 여기에서는 청소년 상담에서 전화, 그다음에 문자, 온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장 기회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중심의 급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성장 기반 복지로서의 어떤 청소년의 참여, 자존감, 사회적 역량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청소년들의 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게 많은데, 거기에는 그 어떤 시설에 맞게 그것이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전달 우리가 이제 체계인데, 이 전달 체계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달 체계. 자, 이 전달 체계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정책은 어떻게 돼요? 중앙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광역으로, 그 다음에 기초단체,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현장,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중앙에서부터 광역, 기초자치단체, 현장, 이제 이런 시설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중앙을 보면, 자, 중앙에는 여성가족부가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총괄 기획 예산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총괄이죠. 총괄 여성가족부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이제 총괄 기획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족 정책실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라고 보면 청소년의 정책, 그다음에 실무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이런 어떤 총괄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면, 가족정책실에서는 청소년 정책관이 실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상담하고 보호하고 복지를 연결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활동과 참여와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방과 지역입니다. 자, 지방과 지역은 시도청은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일선 행정지원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시설관리. 그리고 읍면동은 생활권 단위 어떤 밀착행정, 이 밀착행정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선 현장 기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선 현장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죠? 일선 기관이니까, 현장 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청소년 어떤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립지원관,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 이 꿈드림이죠, 꿈드림. 자, 이처럼 전달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정책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정책 설계를 하고, 행정 이제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선 현장 기관에서는
상담복지센터서부터 수련관, 문화의 집, 쉼터, 자립지원관, 그다음에 이제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센터는 꿈드림, 이런 전달 체계를 이런 어떤 체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사항. 청소년 이 복지의 정책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 사항인데 어떤 걸 지원하느냐, 이제 이거는 재원입니다. 재원을 대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은 이 재정이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말에서 보면 그것은 좋은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재원, 이 재정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재정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자, 국가의 조세 기반으로 마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이 이제 조세로 되는 것이 기본적이 되는 예산이 이제 일반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참여활동이라든지 참여활동, 그 다음에 권익보호, 그 다음에 뭐 치료, 재활, 센터, 이런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는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반 회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회계 이제 일반 회계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조세 기반으로 해서 마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다. 그래서 그 예산에는 참여활동서부터 이렇게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정책이 이제 이 회계에서 운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광역지역발전 오타가 났네요. 광역은 이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이제 광역입니다. 광역. 자, 광역은 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목적상 지원에 사용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보수한다든지 이것을 위한 어떤 특정 목적성 지원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복지 인프라 확장,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확충의 재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일반 회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요걸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뭐냐면, 자, 장기적 지원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금 구조 덕분에 정책이 어떻게 일시적 달발성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기금이 활용되니까 이 기금 덕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일시적이고 단발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행정체계, 우리 청소년의 어떤 행정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행정은 단순한 어떤 정책 지팡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돼요?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책은 설계나 이런 행정 이런 걸 통해서 실행이다 이런 거죠. 정책은 설계나 행정을 통해서 실행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실제 서비스로 전환하는 전 과정이 이제 이런 행정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획과 관리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기획과 관리 중심. 자, 행정체계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에서 이루어가지만 정책의 기획과 관리와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정책의 어떤 방향, 이거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획하고 관리에서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이제 청소년의 주 담당 업무가 여성가족부라고 했잖아요. 중부부처.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해요?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거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 정책 전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기획한다. 기획한다라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관 산하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성가족부의 그 청소년 정책과의 산하 정책과의 정책과 자립지원과 그다음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정책 그 청소년 정책 그 과에서 산하 이제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자립지원과 학교 밖 지원 드림 아까 이제 드림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학교 밖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청소년 정책과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 이 광역자치단체는 뭘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지방청소년 육성회를 통해서 지역 단위 계획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 지역 단위 계획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맞춤형 이제 맞춤형 정책 설계 및 행정적 거버넌스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 이제 광역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 정책 설계 및 행정적 거버넌스 유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현장 중심입니다. 현장 중심. 자, 현장 중심은 자, 이 비집행 체계는 청소년과 직접 대면해서 실제 지원안을 수행하는 거야. 현장 중심은 실제 지원. 실제 지원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자, 지역 청소년 이 통합 지원 체계.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어떤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센터. 그리고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자립지원관. 자립지원관은 위기상 어떤 보호라든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이러한 측면에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센터나 지원관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중심, 이 활동 중심의 어떤 성장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허브의 기능을 하고 위기 상황에 어떤 그런 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쉼터, 그다음에 자립 지원관이고 그다음에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청소년 수련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활동 중심. 뭐 예를 들어서 수영 장소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중심의 어떤 공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하죠. 여기는 학업 복귀라든지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별 청소년에 의해서는 과거에는 학교 부적응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낙인이 찍혔는데 지금은 정규적인 이런 어떤 그 학교보다는 이런 어떤 그 학교 밖 청소년 그 센터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이런 어떤 그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장 중심 체계는 자,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는 어떻게 돼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현장 지원을 연결되는 정책과 행정과 서비스 연결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정책을 통해서 행정 이게 이루어가고 여기는 이제 서비스 연결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정책이 행정으로 그다음에 서비스 연결 체계 요 구조로 이제 현장 중심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중심 체계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어떤 그 공간들 속에서 이런 이제 복지가 이제 청소년 복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이제 시설 기반 우리가 시설을 기반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는 사람만큼이나 일단 시설 인프라, 이 시설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 언제든 찾아가고 머물 수 있는 이 안전한 물리적 공간, 이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 인프라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활동 시설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활동 시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는 공간이 이제 이 활동 시설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야영장,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 호텔 이런 어떤 그 시설, 활동 시설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들은 어떻게 돼요? 역량 강화라든지 모형,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거에 이제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서 이제 2급을 이제 듣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중앙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참 잘 돼 있고 가족 단위로 와도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시설로서는 이제 건강한 성장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 문화의 집, 유스 호스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역량이나 모험, 리더십 프로그램 이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복지 시설입니다. 복지 시설. 자, 위기 청소년이나 가정 문제에 있는 이 청소년에게 이 복지 시설은 여기에서는 상담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호와 재활 이러한 재활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거다. 상담과 보호와 재활 기능을 이제 여기서는 제공한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청소년 여기는 상담복지센터 뭐 사실 어떤 허브 기관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자립지원과 회복지원 시설 특히 이제 자립지원가는 이 보육원 퇴소 청소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자립사다리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이런 어떤 시설에서 또 활동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시설에서만 활동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청소년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이 지역 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센터 어떤 그런 상담하고 보호하고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회복을 해서 또 사회에 어떤 그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립지원관 특히 이제 자립지원관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하고 청소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어떤 지역 내 자립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보육원을 퇴소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8세대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관에서 머물러서 이제는 지역의 어떤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보호시설입니다. 야,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와 같은 어떤 전문 치료, 보호시설은 전문 치료, 그 다음에 재활시설, 그다음 여기는 정서와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이런 어떤 문제 청소년에게 심층적인 회복 및 장기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심층 회복 및 장기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단기 구조가 아닌 여기에는 치유와 치유와 회복의 어떤 중심의 장기 개인 모델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서론 부분에서 참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자, 청소년 복지는 성장과 회복의 어떤 면에서는 이 성장과 회복 이것이 어디냐면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책임. 청소년은
보호 중심에서 성장과 이제 회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 누구냐? 국가가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적 투자다. 국가적 투자.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 이 정책은 어떤 권리 보장, 즉 보편주의와 심층 지원, 선별주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는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권리 보장은 보편주의, 심층 지원은 선별주의, 보편과 선별주의 이걸과 어떤 면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보호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호 중심 이 복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참여와 어떻게 돼요? 참여와 이 자립을 강조하는 여기서는 능동적 성장 모델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여와 자립을 통한 능동적 성장 모델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쪽에서는 이제 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과거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성장, 이런 어떤 성장과 이제 청소년들이 성장과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는 이제 보호주의 중심에서 이제는 참여와 자립을 통해서 능동적 성장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의 어떤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 정책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초위험 시대가 되는데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정서 위기, 학업 탈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복지가 이제 더욱 필수적인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정말 국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